네,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열이 가려졌다라는 것보다는 경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되면서 우열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결과 예측해보고 향후 전국 상황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헌, 이종훈 박사,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표 초반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판세,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지금 경기와 그다음에 어디죠? 강원. 예. 강원 같은 경우가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좀 여당이 새누리당이 좀 앞서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9지역,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이 8지역에서 앞서는 거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개표율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과 영서 그렇죠. 어느 지역을 먼저 개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현재 서울시장은요, 개표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3.1%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초반부터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7,000여 표 차를 박원순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표 방송에서는 현재까지는 박원순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가 조금 맥없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몽준 후보가 애초에 기대한 게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렸어야 되는데 세월호의 직격탄을 맞았죠. 예. 아들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컨벤션 효과는커녕 경선에서 굉장히 좀 힘을 빼면서 본선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초기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면 정몽준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면 캠페인 과정에서 7선 중진으로서의 무게감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이른바 이제 농약 문제, 후보 부인 문제, 네거티브로 선거가 흐름으로서 패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내상도 좀 상당할 거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적 내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 향후 정치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이제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원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더라도 좋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줬더라면 그 다음에 이번 선거 지더라도 사실은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 잠재력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 선거 특히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참모들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7선 의원으로서의 이제 그런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너무 축적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좀 만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선거는 반드시 이기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겨서 실제 내용적으로 지는 경우도 있고 져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져서 이기는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주의에 도전하면서 계속 낙선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는 그다음에 아마 김부겸 후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패배했지만 패배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역주의에 맞서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아성이 대구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한 40% 정도 내외의 득표를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패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몽준 후보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장사를 한 게 아니냐.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했다. 성패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바로 대권 반열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번 캠페인 과정이 오히려 여권 지지층한테도 실망을 준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경기 지역은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경필 후보의 우세가 물론 미세합니다만 지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강원 지역처럼 한수 이북 쪽과 그다음에 이남 쪽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 해가지고 서로 좀 여야 간의 지지세가 많이 확연히 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개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 지역 같은 예.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몇 번 좀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이제 이기는 거로 나와서 예. 새정치연합 쪽에서 상당히 반색을 했죠. 왜냐하면 경기지사 선거를 이기게 되면 사실상 뭐 선거를 이겼다라고도 주장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를 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이 지금 좀 엎치락뒤치락해서 지금 자꾸 현재 시비가 경기지사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경기지사 지금 가장 최근 자료는요. 5.8% 진행된 가운데 남경필 후보가 14만 9천여 표,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13만 8천여 표, 표차가 11만 1천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계속해 네. 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결과 나오는 대로 이제 새정치연합 후보가 이제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사실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본전 건지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지키는 수성의 그렇죠. 의미를 이제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인천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천시장 선거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의 판가름이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묘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천은요, 네.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세월호 심판론이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냐를 가늠하는 막판에 이제 걸고 나온 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 구하기, 어쨌든 심판은 박근혜 정부를 하자는 거였고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세월호 심판을 끝까지 이제 그 어떤 선거 이슈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맞붙은 지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유정복 후보는 안행부 장관이었고 예. 또 친박 실세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는 현직 시장이니까 내상을 유정복 후보 입었어야 되는데 예. 서울하고 달리 인천시장은 쟁점이 좀 분명했다. 13조 부채 문제, 부채. 가구당 2천만 원이다. 예. 그다음에 오히려 송영길 시장 때 늘었다. 오히려 이 쟁점이 좀 메인 메뉴가 아니었냐. 예. 그럼 이 쟁점은 송 시장에게 불리한 그 의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현직 시장을 4년 했고 예. 4년 동안 안상수 시장 때 송영길 후보가 도전자 그렇죠. 입장에서 부채 문제를 또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부채 문제를 이겼는데. 이겼는데 예. 그럼 4년 동안 부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이 좀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월호 문제보다는 긍정적 의제 싸움이 벌어졌다. 서울은 농약 매일 이런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됨으로써 송 시장이 좀 더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되겠죠. 이 부분이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송영길 시장이 생각 밖으로 고전하는 이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라는 게요, 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부채 늘었잖아. 그러면은 늘긴 늘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길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늘었잖아 하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율 4.7%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정복 후보가 52.4%, 송영길 후보 45.9%. 이게 초반입니다만 3,700여 표차. 유정복 후보가 물론 인천도요. 이게 어느 지역을 먼저 개표하느냐. 물론 예, 이게 인천도 야당 지지 기반, 여당 지지 기반의 동서로 좀 많이 좀 가리지 않습니까? 서울과 가까운 부평이나 이쪽은 또 야세가 강하고 또 강화로 가면 또 이 정도를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유정복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요. 서병수 의원이 과연 버텨줄까? 네네. 버티긴 버티지만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심인 부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번에 새누리당의 아성 그야말로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역시 새누리당의 지지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산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이 결집이 돼서 나타난 것 같고요. 서병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 우위를 점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판에 갈수록 오히려 오거돈 후보한테 더 열세가 더 차이가 벌어져서 상당히 위기론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도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중진 의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피켓 유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먹혀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거돈 후보,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광주로 얘기를 해도 강원태 무소속 후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무소속이라는 게 참 한계가 많구나.
여론조사에서는 강훈태 후보가 앞서다가 막판에 당 중앙당 차원에서 광주에서 윤장현 후보 지지하고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정동영 선대위원장까지, 물론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조금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만 결국 물량 공세하니까 지금은 아직은 유력하다는 쪽입니다만 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부산을 놓고 보면 광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경우가. 일단 이제 공중전이 있고 보병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병전에서는 오는 후보는 제로잖아요. 아무리 야권 단일 후보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야권 연대가 아니다. 무소속으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영춘 후보가 후보를 양보하면서 연립정부 얘기가 나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 내가 당선되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니고 시민 후보다. 예. 철저하게 무소속 전략을 폈는데 예. 오거돈 후보요. 오거돈 후보가 18개 지역 중에 새누리당이 16개입니다. 부산에. 네.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조경태 의원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오거돈 후보를 돕는 걸 오거돈 후보가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보병전에서는 16대 빵 아닙니까? 18대 빵이죠. 당협위원장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와중에 이 정도 선전한다는 것은 공중전에서 엄청나게 선전했다. 공중전에 나가서 민심을 타고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그 민심이 뭐냐?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사실은 부산 의원들이 창피스러운 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대통령 마케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무성. 예. 뭐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전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4선, 5선을 하더라도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자기 브랜드도 없고 자생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그냥 질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에서 특히 울며 불며 비 오는 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달라 한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지역주의 내지 대통령의 기대에서 정치를 하는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음에 당신들도 차례다라는 시민적 경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주 지역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예.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략적인 선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또 당 차원에서도 그런 선택을 했다. 특히 당 내에서도 비노계, 그러니까 친노계가 아닌 비노계들의 선택이 굉장히 주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윤장현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으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타격을 많이 입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변수를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이 새정치연합이 충분히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효과도 별로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물갈이를 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안철수 의원이 점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환경 하에서 여러 지역에서 선전을 좀 할 수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안철수 카드를 완전히 버릴 거냐 하는 이제 기로에 서게 된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것은 아니다. 역시 여지는 좀 남겨놓는 게 좋고 또 새정치연합 차원에서도 앞으로 살 길을 생각했을 때 대안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내에. 지금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패배로 결론이 나게 되고 또 윤장현 후보도 광주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친노계가 다시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 도로민주당이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상황은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 지도부도 그렇고 그 DJ계, 그 민주계들이 좀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광주 시민들도 거기에 호응을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윤장현 후보가 11,000여 표 차이로 강훈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약간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청권입니다. 특히 대전, 충남. 충남 같은 경우는 안희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근소한 차이로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지금 나옵니다. 박성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선택 후보로. 권선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중구에서 지난번에 또 강창희 국회의장을 거물을 꺾은 또 그런 경험도 있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대전은요? 이 질문을 안 해서 그럴까요? 대전 지역 혼전, 이런 충청권의 혼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중원이 이번에도 굉장히 각축전이 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중원이라 하면 이제 강원하고 충청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은 맞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새누리당이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격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맞고 사실은 추격세가 좀 주춤했던
그런 상태에서 막판에 이제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서 읍소 전략을 통해서 좀 만회를 해가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은 치열하게 맞붙은 네. 그런 것이고 또 이번 선거 관련해서 승세, 그러니까 누가 승패를 따질 때도 이 지역에서 몇 자리를 과연 이제 새누리당이 가져가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다 새정치연합이 다 승리하는 것으로 강원도 그렇고 다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개표 진행되는 거 아직 끝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좀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중원에서 한 곳 또는 두 곳 정도 새누리당이 가져가는데 성공한다면 수도권에서 의 선방과 더불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의 승리를 귀결짓게 만드는 그런 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 충남은 현재까지 개표가 14.9%, 약 15% 진행됐는데요. 안희정 후보가 52.7%로 정진석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 지역도 조금 분석해 볼 만한 게 물론 뭐 권영진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김부겸 후보도 이 정도면 대구 지역에서는 선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선 과정부터 이변의 연속이었던 네. 게 뭐 권영진 전 의원이 사실은 고등학교를 대구 졸업하고 대구 연고가 없습니다. 네. 근데 서상기 조원진 의원을 이겼지 않습니까? 물론 친박 핵심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룰에 의해서 분열을 했기 때문에 뭐 권영진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대구의 새누리당 당원대의원이 권영진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예사롭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김부겸 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었죠. 네. 근데 뭐 대략 한 뭐 출구조사 보면 40% 내외의 득표 이렇게 나오고 본다면 정말 대구라는 텃밭 상전벽해입니다. 야권으로 봐서는. 대구에서 과연 야당 무소속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 간판을 달고 나와서 40%의 득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김부겸이란 주식의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 사실은.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저력을 보여줬다. 두 번째는 네. 대구 시민이 맨날 여당만 찍다가 지금 경제 모든 지표상 광역단체의 최하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부터 부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팔아서 국회의원 해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지역을 생각하고 예.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 뭐 많이 얘기하지만 서울 초선과 경상도 3선을 바꿔야 된다. 예. 서울의 초선되기 무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상도 호남은 공천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득권 구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이고 예. 바람직한 변화이다. 알겠습니다. 대구도 드디어 이제 일당 독점이 아니고 경쟁 구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시민적 바람이 예. 비춰졌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전반적인 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국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좀 보면 네네. 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짧게 한 30초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겨야지 한 표 차이라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여야에서 꼭 이겨야 되는 곳. 이제 서울은 뭐 지나간 것 같고 경기 인천입니까? 어딜까요? 지금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경기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단체장이고, 그다음에 예. 기존 김문수 지사가 전임 지사였고, 그래서 경기가 하나의 간판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권의 입장에서도 역시 이제 지금 훨씬 세월호 참사 이후로 훨씬 유리했던 국면을 지금 보면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여전히 유리했지만 지금 두 곳이 강원과 어디죠? 강원이랑 여기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여당이 앞서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출구조사에서도 앞섰던 경기를 다시 찾아오느냐 거기에 다 달려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판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 1위 원희룡 후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광역단체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큰 관심을 못 끌었던 교육감 선거가 결과도 중간에 막판에 이변을 일으킬 만한 관심을 모았죠. 그렇죠. 고승덕 후보. 네. 그런가 하면은 결과도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이렇게까지 야, 단일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현재까지 판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 쭉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 고승덕 후보를 네. 지지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구나.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죠. 서울시 교육감. 개표는 4.6%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7%로 앞서고 있고요.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현재까지의 판세,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감만 가면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뭐 진보는 뭐 그 무슨 지난 광명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뭐 재판도 받았지만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1대 다 구도가 됐을 때는 보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구도는 아니죠. 거기다가 이번 선거 마지막 그 한 4, 5일은 고승덕 후보의 가족사가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망생들이 전부 딸한테 잘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자 우리 딸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그 대중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뭐 재벌집 사유로 갔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 진영이 공작이라 하면 그나마 또 이게 쌍방인데 보수 진영 내의 격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문영린 후보하고의 격돌이었죠. 진흙탕 싸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만약에 이긴다면 이건 기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진보 진영은 자기 표만 지키고 있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요 계속 고승덕 후보가 1위였고요. 그 다음 2위도 문영린 후보였고요. 3위도 아니고 4위가 조희연 후보였어요. 저 밑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이제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고승덕 후보가 사실 1위를 했던 것도 그 인지도가 가장 앞섰기 때문에 1위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고승덕 후보가 이제 그 예기치 않게 그런 가족사 문제가 터지면서 문영린 후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인지도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보수층이 그 고승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문영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지도로 고승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문영린 후보와의 싸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정치적인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희연 후보라고 하는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올라오는 추세였고 그다음 이제 박원순 후보의 어떤 그런 지지세를 등에 업은 그런 측면이 막판에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석장 그 투표할 때요 시장, 교육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하지 않습니까? 에이 여기 찍으면 나도 같이 진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막판에 또 조희연 후보는 아드님 그렇죠. 둘이 또 뭐 네.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또 이렇게 그것도 좀 먹혔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뭐 이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이게 두 가지가 다 겹쳐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분열 플러스 부패가 된 겁니다. 말씀 죄송한데 지금 화면을요 저희 밖에 계신 이제 PD께서 그 서울 교육감 이후에 다른 교육감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말씀. 자, 그 동안에 물론 진보 교육감 가운데서 문제 있었던 분들도 없진 않지만 이 보수 쪽 교육감들이 계속 이 부패 문제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축적된 게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까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진보 진영은 단일화도 잘 됐고 또 이 진보 후보자,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들 간에 전국적으로 정책 연대에도 함께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낸 것.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학부모들의 마음의 변화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학부모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 그것도 상당히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를 할 때 유권자 입장에서 교육감을 뽑을 때 그런 뭐 보수나 진영, 그 진보 이거를 선택하는 것과 그 시장이라든지 도의회의 그 의원을 뽑을 때 그 정치적인 성향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뭐 저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네. 우리가 광역단체장이라고 했을 때 핵심 정책이 교육 정책입니다. 이제 공약을 낼 때, 그다음에 뭐 치안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네. 이 교육감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기가 대단히 피곤한 게 빨간색 새누리, 파란색 새정치민주당 대충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충 뭐 이쪽 후보는 후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초의원까지 하면. 그러니까 대충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류를 해놓고 대략 이제 뭐 봐야 되는데 교육감은 빨간색, 파란색도 아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조희연 후보는 사실은 선수들 사이에는 진보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 서울 시민들이 조희연 교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덕 그 전 의원이 앞서갔던 것도 사실은 인지도 문제이지. 예. 그 사람의 디테일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교육감 선거의 제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손질이 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랐던 것이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는 거죠. 이게 기호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또 지역별로 달라요. 네. 누가 1번인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유권자들이 가려내서 선택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작용을 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싶은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간단히 살펴보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 대구는 권영진 후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광주, 대전. 대전에서는 권선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자, 한 곳만 더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세종, 경기. 자, 세종시장 이번에는 또 이춘희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정말 접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는 거는 또 이와 정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세종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900여 표밖에 득표가 안 됐으니까요. 개표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자 그러면 지금 5대5 새누리 5, 새정치연합 네. 5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경합이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이겼다라고 하려면 몇 대 몇 정도는 돼야 아니면 적어도 어디 정도는 이겨야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먼저 대전제는 부산은 이겨야죠. 부산은 이겨야 부산 패배는 이렇게 전체적인 성패와 관계없이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부산에 만약에 서병수 후보가 패배했다면 전체적인 판세에서 몇 대 몇과 관계없이 그 소위 여권의 핵심 지역이 하나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대단히 클 거라고 보고 뭐 영남 지역을 다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뭐 경기지사 정도만 이기더라도 그다음에 충북 강원 중에 하나씩 나눠 갖는다라면 사실은 이번 선거는 여당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뭐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충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부산이 만약에 넘어가고 수도권 전멸한다면 예. 그러면 그 후폭풍은 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여기서 지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네. 태풍이 올려져.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광주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한숨은 조금 돌리게 네,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또 네. 어느 지역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수도권을 이제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천하고 서울을 지켜내면 일단은 수성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경기는 내주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경기에 이어서 인천까지 내줬다. 이건 뭐 패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게다가 지금 중부권도 지금 굉장히 지금 중원 지역도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한두 자리 정도를 내주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건 패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기초단체장은 아직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많이 내주게 될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이 사실은 그 지난 2010년 그 선거 당시에 기초를 그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 24자리 가운데서 뭐 거의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이 그렇죠. 뭐 강남 예. 3구하고 중랑구 제외하고는 다 가져갔고 경기 지역에서도 10대 29 정도로 그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렇게 좀 압승을 했던 것이 이번에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그렇지, 같아요. 지켜야 이번에도 되니까. 그만큼 못 지키면 결과적으로 이게 패배라는 그런 그 의미 규정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출구조사 결과와 엠브레인 YTN이 조사했던 그 조사 결과랑은 큰 차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출구조사 결과와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와 다른 그 지금 경기와 강원, 예. 강원이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한 2% 정도 경기랑 다 그 야권 후보가 유리한 거로 나왔는데요. 예. 지금 역으로 지금 한 3% 여권 후보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도 출구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문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문표가 있었던 건지 이게 이번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그 특히 두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예. 많이 주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상원 평론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였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